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꼼꼼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오늘 1교시에서는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의 관세 수혜주 자동차, 이제는 저점 공략할 때 관련해서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네,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의 4분기 주목해야 할 반도체 이슈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 만점 특급 사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최적화된 포트 구성을 알려줄 선생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MBN골드 성하준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 뭐 평상시에는 이제 목소리로 여러분들 좀 찾아뵀었고 저녁 방송에서만 이렇게 인사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머니클래스라는 방송 통해서 또 한 번 인사드리니까 좀 느낌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른 만큼 더 많은 내용들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계속 오늘 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어떤 섹터에 관련해서 수업을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수업 주제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수업 주제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많은 내용들 많이 풀어주셔서 저는 네. 여러분들 올해 연말까지 한번 좀 길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쪽을 한번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자동차요? 네. 자동차 업황 자체도 최근에 좀 시장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시장의 흐름을 좀 깨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머니클래스 주제는 자동차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8월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 27% 급증하면서 51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자동차 관련주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자동차주를 보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판매량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뭐 현대차가 어디서 잘 팔았니, 기아가 뭘 잘 팔았니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그럼 맞아요. 이거를 사실 팩트 체크부터 하자 그러면 일단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눌려 있다. 불확실성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럼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실적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현재 최근에 시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물량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럽이라든가 중동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물량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차종들이 그렇게 또 부각이 되는가라는 걸 들여봤더니 최근까지 있었던 전기차 캐즘 구간을 조금씩 탈피하려고 하는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좀 시기상조야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구입하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내연기관 자동차 갖고 있었던 시장의 흐름을 조금 친환경차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기 시작하면서 네.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대미 수출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사실 대미 수출은 조금 줄었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뒤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대미 수출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유럽과 중동, 중남미 시장에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미국에 너무 좀 국한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관세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이 글로벌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서 또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중동, 중남미 시장에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아직까지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9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만약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는 꾸준하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물론 꼭 완성차, 신차뿐만이 아니고 중고차에 대한 판매량까지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같이 본다라 그러면 지금 역시나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조금 우려스럽게 바라볼 필요 없고, 오히려 또 중장기적으로 좀 호황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리스크를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이 수출 데이터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현대차 콩콜에서도 나왔듯이 아무래도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투심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7%대에서 15%로 또 인하가 됐잖아요. 네. 한국 쪽의 이 관세 시나리오는 좀 어떤 방향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네. 지금 일본은 벌써 15%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상태예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신 시간대 만약 우리도 행정명 서명했다. 그럼 조금 다행이겠죠. 네.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은 7월 말에 합의를 봤던 15%의 관세 협상이 아직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발효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25%의 관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자동차 관련주를 좀 누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관련주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네. 어쨌든 25%에서 15%로 관세 인하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최근에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죠. 워싱턴 DC에서 지금 실무자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라 그러면 장관급 회의 이어질 거고 그 이후에는 행정명령 서명 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패턴 잡자 그러면 저는 9월 안에 이 행정명령 서명이 나고 우리도 관세를 15%로 좀 인하한 관세를 좀 적용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15%로 하향 적용해서 가져가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열어놓자라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오갔던 게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줘야 우리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서 살짝 또 이 길을 열어주자면, 원래 일본과 우리가 FTA 때문에 네. 2.5%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2.5%의 차이를 좀 만회할 수 있도록 15%에서 12.5%로 다시 한번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오. 그러면 만약 그 부분까지 열린다라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더 자동차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5%를 기본 베이스로 두되 우리가 진짜 뭐 대미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워낙에 또 대미 투자를 좀 확실하게 그쵸.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올해 우리 FTA 때 2.5 했던 거 있으니까 12.5로 낮춰줄게. 사실 이게 이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정말 확실시 된다라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업사이드를 열어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15% 우리도 따라갈 거다. 다만 시기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시기가 빨라지면서 베이스가 15%지만 조금 더 우리가 대미 투자에 대한 힌트를 열어주고 12.5까지 간다라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의 올해 연말까지의 상승세 저는 상당히 또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관세 15% 인하될 가능성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더 인하가 될 수도 있다. 12.5%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매저님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 연간 생산량 규모를 70만 대에서 120만 대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좋게 보는 게, 네. 그래서 자동차 갖고 온 것도 큰 게 있는데요. 일단은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관세 영향을 받는 해당 기업들이 뭐 움직임이 없어요. 만약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 종목들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미국 현지화 공장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럼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미국에 수출하는 데이터가 연간 뭐 70만 대, 80만 대, 많게는 120만 대까지 수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5% 관세를 받는다? 그러면 사실 이 수출하는 대수당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빠르게 캐치를 했는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이전부터 벌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부터 시작해서 뭐 조지아, 뭐 엘라베마, 뭐 공장들, 현지화 공장들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추정치로 놓고 봤을 때 현지에서 지금 생산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아마 한 80에서 90만 대까지, 여기에서 조금 더 현대차 메타플랜트 확실히 잡힌다라 그러면 우리가 대미 수출하던 수출량을 그냥 온전히 현지에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현지화 대응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저는 오히려 현대차의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워낙에 시장의 투심 자체가 관세 25%잖아. 아직 멀었잖아. 15%에도 우리 원래 일본하고 갭 차 있던 거 메꿨잖아. 라는 부분들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대차는 관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물량들의 생산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신다라 그러면 지금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은 관세 영향에 대한 그 흐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없어질 소멸될 수 있는 재료다라는 것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자동차주를 공략할 타이밍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님, 이 로봇부터 또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을 어우르는 이 현대차의 큰 모멘텀 있잖아요. 다음 주 이제 18일부터 진행이 될 CEO 인베스터 데이. 여기서는 좀 어떤 점들을 주시해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접하면서 네. 느꼈던 거는 진짜 정의선 회장이 이 진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뭐 나쁜 말은 아니고요. 네. 비율을 참 잘 맞춘다. 그러니까 핵심을 잘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최초로 미국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요. 기관 투자들을 데려다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방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하면서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 큰 얘기거든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에 대한 그룹주를 우리가 자동차를 미국 현지화 이만큼 시켜놨고 우리가 앞으로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만들 만한 공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렇게 만들어놨고 우리가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고 자동차에다 그 로봇들을 또 자동차 공정에 투입시키고 여기에다가 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밸류체인을 미국에다가 확보하고 있어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짜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수출에 대한 관세 우려 정말 떼어낼 수 있는 꼬리표가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인베스팅 데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차라는 그룹이 자동차 판매 대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이제는 로봇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꾸준하게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것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 뭐 LG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국내 수혜주들도 상당히 많고 게다가 또 그에 대한 이 시장의 캐파도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현대차 단순히 자동차라만 놓고 보기보다는 로봇, AI 쪽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계속 열어두셔도 좋다. 그래서 이번 인베스팅 데이의 결과가 이 현대차를 비롯한 이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 관련해서 이 자동차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AI 그리고 로봇 쪽까지 좀 이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현대차랑 기아가 8월에 미국 시장에서 또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게 이 친환경차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 성장세가 좀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요? 앞으로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다. 네. 사실 저도 내연기관 자동차 타고 있고 저도 전기차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네. 저도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넘어가 볼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오. 그만큼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 미국 판매에 대한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기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것을 좀 포커싱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다 판매하는 판매 대수를 놓고 보더라도 뭐 연간 판매 대수가 역대 최고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비중.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네. RV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SUV 차량들, 레저용 차량들에 대한 비중도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대차에 대한 이제 그 연간 우리 연초에 현대차가 발표했던 내용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5년도에는 하이브리드의 생산 라인을 확대할 거고 RV 차량에 대한 라인을 확대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산타페, 스포티지 이런 RV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이브리드 엔진도 탑재하든가 그 생산 라인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9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현대차의 전략이 먹혔느냐? 100% 먹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분과 RV 차량에 대한 판매량들이 유럽과 중동 이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은 이 기조는 계속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성장의 데이터로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래서 종목을 좀 어디를 봐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크게 완성차 쪽, 현대차, 기아 이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부품주 단을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네.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일단은 저는 좀 시장의 나침반, 그러니까 그 업종의 나침반으로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면 삼성전자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는 소부장을 우리가 뭐 상한가도 나오고 정적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매매하듯이 지금 자동차 관련된 시장의 흐름도 오히려 이 현대차라든가 기아는 수급의 나침반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수급의 나침반을 봤을 때 현대차와 기아가 수급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그럼 결국 어디로 퍼져요? 소부장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자동차 쪽에서는 어느 쪽이에요? 부품주 밸류체인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 연말까지 시장의 데이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포커스는 부품주에 맞춰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중요한 내용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또 현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부품사도 현지화되어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품사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결국엔 관세 영향 받거든요. 그럼 부품사도 현지화돼서 그에 대한 물류 비용을 줄이던가 관세 비용을 줄여서 그 실적을 다시 깨어내는 부품사들을 보셔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보신다라 그러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없고 오히려 이 현대차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품 현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부품주를 보셔야 된다. 그럼 1번 과제는 현지화가 가능한, 현지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모비스도 보시게 되면은 조지아주에다가 9억 달러 투자해서 생산 라인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 이 공장에 대한 부분도 투자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현대차죠, 삼성전자, 그죠? 현대차와 기아의 밸류체인하는 종목들 네. 일부는 벌써 현지화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현지화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부관을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 현지화 예정이다. 그러면 저는 그건 조금 지양하셨으면 빼고.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현지화돼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정인 종목들은 조금 뒤로 하고 현지화가 완료돼서 실제 납품을 이뤄내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 현대차, 기아 아니고도 GM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한테도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신다라 그러면 연말까지 진짜 여러분들 계좌에 엄청난 승부처가 되지 정말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랑 기아는 이제 나침반 정도로 보자, 부품주를 공략하되 이제 미국에 현지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라고 팁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 어디를 봐야 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의 탑픽 기업 들어볼 시간인데 첫 번째 종목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이제 성화이텍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성화이텍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은 요즘 아예 움직임도 없고 뭐 수급도 없고 지금 이걸 봐도 되나 싶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동차주는 당장 내일 반응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말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소멸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성화이텍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현지화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화를 통해서 이 현대차와 기아, 이 엘라베마 공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두고 거기에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성화이텍이 미국 현지화에 대한 오케이 사인은 받아놓은 상태고요. 두 번째로 좀 기대해보고 있는 건 이 네. 러시아에 대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러시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대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당시에 러시아 공장을 일단 매각했어요. 근데 매각했는데 옵션 중에 뭐가 있었냐면 2년 뒤에 내가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걸어뒀거든요. 그게 25년도예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 수순에 접어들어간다라고 해서 현대차가 다시 러시아 공장 연다? 그럼 성화이텍이 연간 매출 레버리지가 2천억에 3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증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 현지화 전략도 먹혀 들어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수혜주 무슨 재건주처럼 이 종전 수혜주로까지도 같이 겹테마가 겹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성화이텍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한 시장에만 국한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인도, 뭐 멕시코, 뭐 주요 국가들의 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네. 하고 그 현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부품 납품하는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이루고 있는 성화이텍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좋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그러네 역시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성화이텍은 저는 충분히 오히려 이 매집하는 과정,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거나 크게 튀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의 횡보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매력 포인트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올인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네. 지금부터 차곡차곡 비중을 늘려가신다라 그러면 거의 뭐 적금식인 거죠. 차곡차곡 비중을 늘려가신다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성화이텍이 연말에 조금 더 크게 시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 그랬을 때는 성화이텍 목표가는 한 7,200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열어놓고 보자 하면 저는 8,500원 선까지도 오.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한 4,500원 선 정도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화이텍 좀 연말까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는 방안으로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7,200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봤을 때는 8,500원까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좀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요 종목 한 종목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제 네. 코리아 FT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은 이미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온 종목이긴 한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분량들이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전성기가 시작되는 만큼 코리아 FT가 납품하고 있는 장비가 이 하이브리드 전용 장비에 대한 수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하이브리드 전성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판매량이 급증한다라 그러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에 좀 대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도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챙겨드린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8,800원까지 한번 좀 열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조금 짧게 잡아서 한 5,500원 선 정도 보시면 코리아 FT 하이브리드의 수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의 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코리아 FT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목표가는 8,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이렇게 해서 매니저님의 탑픽 두 기업까지 알아봤고요. 제 기억상 주문을 걸어 코너를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소부장 너무 잘 가잖아요. 어디로 가면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자세하게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네. 많은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찝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주문을 걸어 프로에서도 항상 반도체 소부장, 지금 당장은 그쪽이 강세니까 네. 그쪽을 좀 잡아드렸었는데 맞아요. 아직도 반도체 소부장 갈 종목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커스를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성하준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요. 거기 프로필에 밴드가 초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장하시면 제가 거기에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종목 보셔야 되는지까지 열심히 또 종목들 관련주까지 다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오. 밴드 입장하셔서 거기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간중간 이제 공개 방송할 때도 네. 밴드 통해서 홍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참여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부터 종목까지 상세하게 밴드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반도체 소부장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했는데 아직 늦지 않은 종목도 많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는 성하준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정보, 공부 방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유익하고 재밌게 들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2교시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지금 현 시점 어느 정도 와 있나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삼성전자 여전히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요즘 좀 흔들리고 있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반도체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리서치에서 일한 지는 거의 지금 한 6년 정도 돼가고 있는 단계고요. 예, 계속 IT 쪽만 봐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 궁금하신 점들 제가 확실하게 해소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요즘은 브로드컴이죠. 계속 좀 시장을 흔들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맨날 봐도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이 자기네들이 AI 칩을 하겠다. 좀 네. 이런 이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이제 뭐 내년에 HBM이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맞아요. 대한 오해들과 오. 좀 진실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ASML이라는 업체가 AI 업체의 스타트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예, 뭐 이런 점들, 이런 최근에 좀 핫한 이슈들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오해와 진실도 숨어 있고요. 또 최근 이슈 어떻게 흡수를 해봐야 하는지까지 함께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급을 해주신 HBM 공급 과잉부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해와 진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만큼 저희가 이게 공급 과잉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봐도 되는 건지 약간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HBM 시장 그리고 반도체 좀 통틀어서 각 나라의 정부들이 이걸 좀 키워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조금도 늘리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시장도 커지고 공급도 많아지니까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오해고 어떤 부분이 진실인가요? HBM이 굉장히 이제 비싸잖아요. 그쵸. 일반 디램 대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비싼 제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캐파 증설을 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디램 캐파의 30%가 HBM 캐파로 전환이 될 예정이거든요. 이만큼 많이 늘어나서 근데 이 뜻은 결국에는 공급도 많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글로벌 수급 모델을 만들었을 때 내년에 한 10% 정도 공급 과잉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수요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오. 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내년에 빅테크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이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도 내년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본 지출을 늘린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AI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고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HBM이나 GPU 같은 수요도 지금 저희가 보는 것보다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것만큼 수요도 많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무조건적으로 공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를 앞지른다고 보긴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언급해 주신 게 3사잖아요. HBM에서 대장을 다투고 있는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인데 이 3사는 지금 어떤 현황인가요? 어떻게 캐파를 증설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작년에 나온 모델의 HBM3E입니다. 3E. 12단 쪽을 퀄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이제 퀄 예정인 제품은 HBM4고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샘플을 이미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한 상태고요. 마이크론은 4월에 공급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9월이나 10월 중으로 샘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늦군요. 네, 맞습니다. HBM 3사까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납품을 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봤습니다. 근데 일정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세미콘 타이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촬영일 기준으로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세미콘 타이완 2025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3사가 참가를 해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참가를 해서 뭐 엔비디아를 약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보여줄 텐데 여기서의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짚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기조 연설을 하는 이제 뭐 미국 업체들, 대만 업체들이 많고요. 메모리 업체들은 사실 기조 연설을 보통 하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그래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부스에서 실제로 HBM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5월에 컴퓨텍스라는 이제 대만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스를 가면은 실제로 HBM은 손톱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손톱만한 칩에 이게 12층, 16층이 쌓아져 있다라는 걸 보면은 또 굉장히 새롭고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12단 앞서 말씀해 주신 게 12개를 쌓았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 그냥 이거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HBM 12단은 D램을 12개 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거군요, 뭔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쌓아져 있는데 요만하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조 연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회 자체에서는 연설이나 어떤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래도 컴퓨텍스나 그 연초에 있던 CES에서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뭐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이런 해외 큰 업체들이 어떻게 뭐 신제품을 공개를 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장 궁금하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주가를 한번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일단 마이크론은 살짝 빼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사실 저점이었던 49,900원을 찍고 지금 뭐 거의 한 40~50% 오른 상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중하단보다 좀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이제 하방 압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려면은 HBM4 쪽에서 뭔가 아웃퍼폼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쪽에서 추가적인 고객사가 확보가 돼야지 이제 주가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메모리 쪽이나 파운더리나 좀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건 촬영일 기준이니까 9월 10일이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5% 넘게 올랐더라고요. 30만 원 위로 안착을 했는데 하이닉스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사실 뭐 나쁠 게 없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하이닉스가 22년도에는 부도설도 돌았어요. 그때 정말요? 솔리다임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네. 순차입금이 뭐 2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5조 원 정도 벌 거고요. 내년에는 40조 원이 넘을 거고 내후년에도 30조 원이 넘을 거예요. 합쳐서 3년 동안 100조 버는 거거든요. 짱짱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일반 서버 쪽도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그냥 일반 반도체, 일반 디램이나 일반 낸드 쪽도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무조건 HBM이다 이게 좀 깨지는 건가요? 그래도 HBM으로 영업이익을 올해 20조 원 정도 벌 거라서 내년에는 20조 원 후반대를 벌 거라서 이게 HBM을 빼고 보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하죠. ASML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좀 글로벌적인 흐름으로 나아가서 ASML부터 좀 중국 기업들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SML은 노광 장비 업체죠. 이 회사가 다른 기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미스트랄의 최대 주주가 된 건데 미스트랄이라는 AI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 장비에 넣어서 좀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업계에서는 일각에서는 미국으로의 좀 의존도를 낮추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AI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성능이 되게 안 좋아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성능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비용 효율화를 한다든지 장비 최적화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LLM이 거의 다 LLM 그 AI 업체들이 거의 네. 다 미국에 몰려 있잖아요. 거대 언어 모델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도 확실히 이제 미국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해서
돈을 정말 소위 말해서 쏟아 부으면 미국을 좀 앞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생각을 시간이 하고 있고요. 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AI에서 중요한 게 사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알고리즘,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입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각자 어떤 거예요? 데이터는 뭐 그냥 이해하시는 것처럼 데이터고요. 네. 알고리즘은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죠. 어.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 인력 베이스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컴퓨팅 파워는 GPU입니다. GPU. 칩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지 좋은 AI 모델이 나오는 건데 이게 유럽 쪽에서는 아직 뭐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GPU도 사실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 조금 더 돈을 써야 미국을 좀 앞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AI 관련해서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는 나라죠. 중국이에요. 앞서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죠. 최근에는 사실 시장이 계속 있었던 얘기긴 한데 AI 버블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가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금 묻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즘 AI 버블론을 좀 고개를 들게 했던 첫 번째 트리거가 알리바바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엔비디아로의 좀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칩 만들어서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쓰고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반도체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엔비디아 칩을 수출을 금지하겠다, 또 수출 네. 재개시켜주겠다, 돈 내라 좀,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그런 그 공급망 차질 때문에 최대한 국산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화웨이나 뭐 네. 알리바바나 뭐 캠브리콘 같은 업체들이 자체 AI GPU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엔비디아의 예전 모델 대비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AI 서버라는 게 네. 이 칩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칩들끼리 연결시켜주는 그 인터커넥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붙어 들어가는 메모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그런 고대역폭의 수요가 생긴 거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고 해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사실상 AI 개발자들은 다 쿠다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허들도 있기 때문에 칩만 잘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막 가져오는 그림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 ASML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군요. 네.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위협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그것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HBM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반도체 하면은 메모리부터 파운더리 다 봐야 될 게 많잖아요. 그만큼 좀 키가 맞춰지면서 다 같이 성장을 해야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미국인 CEO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한 한 얼마 안 됐죠. 그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살짝 거품이다. 여기에 불을 빵 지피는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 CEO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칩을 상용화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 LLM 모델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AI 방금 3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 데이터 알고리즘? 엄청 많죠. 정부에서 쏴주죠. 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이거는 인력 베이스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개발자들도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중국인,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수학 잘하는 나라가 AI 잘 만듭니다. 수학, 결국 수학이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컴퓨팅 파워에서 네. 조금 미국 대비해서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PU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 GPU도 사실 성능을 낮춘 GPU고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도 있지만 이건 아직 성능이 조금 안 나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소프트웨어 쪽을 개선을 많이 해서 지금 딥시크라는 모델 아시죠? 네, 알죠. 예, 그 성능이 사실 그냥 챗GPT랑 비교해도 사실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텔리전스 인덱스라 그래서
이 AI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스피드 측면이나 퀄리티 측면이나 봤을 때 다른 모델들 대비해서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보시면은 글로벌리 한 3등 내외 정도로 계속 진짜요? 순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정말 우연히 기사를 하나 봤는데 딥시크 때문에 사실 미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좀 전이긴 하지만 보고 온 기사가 뭐냐면 딥시크의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80%가 줄어들었대요. 그럼 요거는 살짝 그냥 저의 생각으로 해본 건데 너무 궁금해서 해본 사람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용자 수랑 기술력이랑은 다르게 놓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사용자 수는 오히려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요? 왜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오. 지금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로 따지면 뭐 네이버 같은 그런 서치 플랫폼들, 구글 같은 것들. 네. 여기에 이미 딥시크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아. 사용자 수가 적어질 수가 없어요. 구글에 검색하면 어시스턴트 바로 나오는 것처럼요? 네. 어. 그냥 가입을 안 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하, 그럼 사용자 데이터는 다시 한번 네, 체크를 그거는 해봐야겠군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 중국 기업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캠브리콘, 이 중국의 리틀 엔비디아다라고 불린다는데 캠브리콘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의식을 하면서 시장을 평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리틀 엔비디아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은 사실 그 칩 성능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AMD도 사실 칩을 굉장히 잘 만드는 업체고 인텔도 칩을 굉장히 잘 만드는 업체인데 네. 이 업체들의 AI GPU 매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엔비디아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거의 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별반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에서 쓰라고 하니까 캠브리콘 거 가져가서 쓰고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중국 엔지니어분들 인터뷰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성능이 아직도 엔비디아가 더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게 칩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요. 네. 요즘은 이제 그 AI 모델이 너무 커져가지고 GPU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연산을 하거든요. GPU들끼리도 소통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인터커넥션 기술이 엔비디아가 완전 앞서 있습니다. 완전 압승이군요. 예, 칩 성능이 100이라고 해도 네. 이 통신하는 성능이 10이면은 결국에 최종 아웃풋은 10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인프라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아마 중국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해자를 그렇게 빨리 무너뜨리기는 힘들 겁니다. 정말 반도체 하면 칩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연결해주는 애들이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ASML이나 알리바바나 위협한다고는 하지만 칩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중국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해보면서 궁금한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 안에서 기업단에서 캠브리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눈에 담아봐야 할 우리가 좀 의식해봐야 할 기업이 있다면 한 가지 찝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캠브리콘이나 아니면 알리바바를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지금 중국에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조금 약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다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나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쌓아온 그런 기술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계속 회자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조그만 종목을 찾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그냥 대장주들을 보는 게 저는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좀 큼지막한 회사들이 합쳐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나우라나 에이맥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네. 업체들 장비사거든요. 중국이 올 초에 장비사들을 다 통합해서 한 10개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표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조그만 업체들은 이제 뭐 흡수합병을 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얘랑 합쳐지진 않는지를 좀 눈여겨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기업을 제가 뒤로 좀 빼놨어요. 바로 TSMC입니다.
TSMC 하면 삼성전자가 약간 계속해서 뼈아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무래도 점유율 자체도 계속 1위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위탁 생산하면 TSMC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될 정도로. 그런데 트렌드 포스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도 매출도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점유율도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70%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유율 계속 유지될까요? 삼성전자는 아직 좀 멀었나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라고 알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TSMC의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조금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인텔 파운드리도 똑같이 선단 공정 쪽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다른 두 개사가 살짝 부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전에 뭐 2010년 이때는 사실 삼성전자랑 TSMC랑 기술력이 비슷하다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오. 그런데 이제 14년 이후부터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네. 지금 사실상 7나노 미만 반도체를 잘 만든다라고 평가받는 업체는 사실 TSMC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아하, 점유율 자체는 TSMC가 좀 가져가는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SSD 시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하이닉스가 우리 기업 안에서 삼성전자는 약간 울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SSD 시장 안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됐던 단어인데 엔터프라이즈 SSD 부문이 정말 역대급 성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좀 풀이해보면 엔터프라이즈니까 기업향,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좀 올라갔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1위긴 하거든요. 그래도 격차를 좀 확 좁혔으니까 하이닉스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AI 서버가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가 좀 급증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는 네. HDD라고 해서 SSD랑 좀 다른 거거든요. 오. 이거는 CD에 저희가 저장하는 것처럼 원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장치예요. 오. 이게 더 싸요. 아, SSD보다요? 보다 쌉니다. 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업체들이 HDD를 더 선호했습니다. 오. 그런데 HDD를 만드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 쇼티지예요. 오. 그래서 지금 못 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SSD가 조금 더 비싸도 빠르고 좋으니까 갈 수밖에 SSD로 없는 거군요. 좀 투자를 하자라고 오.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샌디스크라는 SSD 업체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샌디스크의 가격 인상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SSD에 들어가는 게 낸드 플래시잖아요. 맞습니다. 낸드의 턴어라운드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내년이면은 업황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 낸드까지도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오, 그러면 SSD 좀 재밌는 걸 하나 배운 것 같아요. HDD, CD처럼 돌아가는. 맞습니다. 살짝 구조만 보면 좀 아날로그틱하긴 하네요. 그러면 미국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로 물론 오늘 기준으로 간밤 미장에선 좀 빠지긴 했지만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호평을 내놓고 있는 IB들이 적지 않아요. 브로드컴의 상승세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연결해서 엔비디아는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주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장률의 피크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지났다. 예, 이제 뭐 앞으로도 당연히 매출이 뭐 30~40%씩 느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성장률이나 마진율 피크를 찍으면은 밸류에이션도 같이 피크를 찍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고정이겠지만 저는 이제 대신에 어닝이 올라가는 정도 수준으로는 상승세를 유지를 할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브로드컴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칩이 에이직 칩입니다.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구글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다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요.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거의 70%에서 80% 사이입니다. 많이 남기네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원가가 20% 30%니까 아. 자기네들도 잘만 만들면은 그 정도로 서버에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 업체들은 사실 그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브로드컴입니다. 오.
그래서 브로드컴이 지금 구글 쪽 칩도 만들어주고 있고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쪽들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어. 이 업체들의 칩 성능이 올라오면은 브로드컴한테 주문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픈 AI도 우리가 브로드컴한테 한 100억 맡겼다. 달러 정도 되는 규모 수주를 줄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기가 힘드니까 브로드컴이랑 손을 잡고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브로드컴이나 어. 마벨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뭐 좀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건 중국보다는 브로드컴을 조금 더 의식해야겠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맞춤형 ASIC 반도체를 조금 더 주력으로 하는 브로드컴 흐름까지 함께 눈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 만나봤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또 해외 기업 중에서는 TSMC, 인텔, ASML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만나봤는데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